예, 공통보감, 본격적으로 강독을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공통보감을 공부함에 있어서 그 알아두면 좋은 거, 반드시 알아야 할 거,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뭐 차관점이면 차관점, 관점이면 관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내가 어떤 문건화를 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타이틀만 여기다 몇 가지 한 5개 정도, 4-5개 정도로 나눠서 정리를 좀 했어요. 이것을 이제 타이틀만 정리를 해놨는데 내용을 좀 조금씩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공통감 전체를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통보감을 공부함에 있어서 공통보감이라는 텍스트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본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본. 여기서 이본이라 하면 이런 이본을 얘기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본이라 하면 다른 판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 뜻은 공통보감과 이게 공통보감과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똑같은데 똑같은 책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바로 조화원약이에요. 조화원약입니다. 공통보감과 조화원약은 내용 면에서는 내용 그 형식과 목차 이런 건 다 똑같은데 다만 그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이렇게 단락단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내용이 수제가 되었다 아니면 뭐 최근이 되었다 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뭐 계급적인 그 내용이 뭐 비슷비슷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명리학적으로 가장 작품 명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대목이 무슨 배합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간목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을목이 있다 없다 뭐 병화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내용이 중요한데 궁통보감에는 그 내용이 없고 좌원약에는 그런 내용이 있거나 궁통보감에는 내용이 없는데 좌원약에는 내용이 없는데 궁통보감에는 내용이 있거나 하는 좀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이게 이본의 존재는 한편으로는 궁통보감을 공부함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없어도 될 내용이 또 이렇게 다른 내용이 있어서 좀 공부를 하면 더 이렇게 난맥상을 더 가중시키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궁통보감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조화원약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전에 한 달쯤까지죠. 한 달쯤 전에 제가 궁통보감을 뭐 재작년에 이렇게 경자년에 가을에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그 사이에 좀 개정판을 좀 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정판을 내야 되는 생각이 든 내용은 번역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번역 문제는 없는데 궁통보감과의 비교를 해서 좀 다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적시를 해서 궁통보감의 좌우약의 내용을 좀 적시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책을 좀 더 풍부하게 좀 해야 되겠다 하고 한 3달 가까이를 2달 넘죠? 3달 가까이를 날밤을 새면서 개정판을 준비를 하고 했는데 마지막 개수 회자축에 넘어갈 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차라리 조화원약을 별도로 번역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조화원약을 별도로 번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궁통보감 안에 조화원약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역자주 형식으로 이렇게 다루다 주다 보니까 궁통보감의 내용이 걸레가 되더라고요. 그냥 온갖 내용이 다 들어가고 비교를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책으로서 번역서로서 가치는 있을지 몰라도 독자로서는 읽는 사람으로서는 뭐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조화원약 원문만 별도로 번역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의 존재에 있어서 또 하나 참고해야 될 내용이 설하고 평주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설하고가 궁통보감도 평주를 했고 조화원약도 평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궁통보감과 조화원약의 내용의 같은 점과 다른 점, 같은 문장, 같은 내용에 속하는 내용인데 좀 문장이 좀 달라요. 현작이 다른 내용도 있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고 뭐 큰 뭐 다른 것이 그 학리의 자평명리 궁통보감 이론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심각한 문제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화구가 어차피 둘 다 주석을 했으니 평주를 했으니 좀 안배를 해주고 조정 좀 해주고 그런 것을 적시해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했어야 되는데 뭐 제가 뭐 너무나 큰 기대인지는 몰라도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평주 자체를 다르게도 하고 같은 말을 다르게도 하고 해서 혼란을 더 가중시켰을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설하고 평주가 마치 자평진전의 론 2권에 권 2에 나와 있는 론 용신편을 팔자용신 전구원령을 무슨 뭐 통관용신이네 뭐 억구용신이네 뭐 해가지고 5가지 뭐 막 그 용신 노름을 다르게 전개해가지고 용신 이론이 완전히 격국 이론이 지금 뭐 그냥 완전히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안 되게 된 그 원인 제공을 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잖아요. 궁통보감도 마찬가지예요. 설화구가 이미 평주를 할 때 너무 이 조화원약과의 그 내용에 뭐 이런 것을 좀 안배를 하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했을 뿐만 아니라 평주 내용 자체를 달리해서 오히려 지금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혼란을 더 가중시켰다. 이런 내용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궁통보감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 넘으면 반드시 조화원약과의 비교 연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혹시라도 뭐 많이는 물론 안 들을 거예요. 제 강의는 대중형 강의가 아니고 좀 이렇게 공부를 좀 진지하게 좀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뭐 조금이라도 플러스 될지 몰라도 대중형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보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그 논문을 쓰거나 개인적으로 연구 뭐 저서를 내거나 할 때 궁통보감 관련해서는 반드시 조화원약과의 비교 연구를 반드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존재 중에 다른 내용이 있다. 그리고 설하고 평주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조화원약과 궁통보감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조정을 하고 안배를 잘 해가지고 다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궁통보감이라는 그 책 이름 궁통보감이라는 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것에 얘기를 뭐 우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일단 궁통보감 관련해서 책 이름이 난강망이라는 책이 있고 궁통보감이라는 조화원약이라는 책이 있고 궁통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난강망, 조화원약, 궁통보감. 뭐 일단 뭐 일반적으로는 난강망이라고 지어졌다고 그래요. 책 이름이. 우리 중국 철학을 중국 철학이나 이렇게 풍수명리, 자평명리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급적 서지 연구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의 유래랄까, 그 책이 뭐 판본이 어떻게 되고 뭐 무슨 판본이 있고 무슨 뭐 청나라 때 뭐 명나라 때 아니면 뭐 송나라 때 뭐 어느 연간에 뭐 어떻게 판본을 지어서 그 판본이 어떻게 누구한테 뭐 그런 식의 서지 연구는 가급적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그 문화를 수입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형편이지 이 자료들이 중국에서 고고학적으로 뭐 땅에서 나온다든가, 대규모 토목공사 하는데 뭐 발굴돼서 뭐가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연구해봤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서지 연구를 하지 않기를 권하는데 다만 그 책 이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내용 정도는 좀 알면 궁통보감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난강망이라는 책으로 이 책 이름으로 지었다고 그래요.
난강망이라는 이름은 뭐 이게 책 따라 한 번 따라 달라요. 란이라는 글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수변에 막을 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수변에 있어요. 막을 란자라는으로 쓰여진 책이 있고 나무변에 난간 란자 이런 개념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막다 뭐 저지하다 이런 식으로 막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든 난간으로 이렇게 뭐 가두리를 쳤든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강강자입니다. 강강자고 이제 망이에요, 망.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뭐 이게 간자체로는 이렇게 망자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강에 망으로 강에 이렇게 망으로 뭘 쳤다 뜻입니다. 막았다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강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강물이 흐르는데 망을 쳐서 망을 쳤다는 얘기. 그래서 뭐냐면 물고기를 잡으려는 목적으로 망을 치는 거지 뭐 그 망을 그냥 뭐 할 일 없이 쳤겠습니까? 그죠? 흐르는 강에 망으로 쳐서 막았다 뜻이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이 말 뜻은 명리학이라는 그 자평 명리학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쳐서 그물이라는 그 자평 궁통보감이라는 이론으로 쳐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게 끄집어내는 잡을 수 있는 이게 그런 식으로 책이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망을 친 이유는 오로지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망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난강망이라는 책 이름 자체가 명리학의 이론을 망으로 쳐서 이렇게 핵심적인 이론을 이렇게 끄집어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난강망. 그래서 흐르는 강물에 망을 쳐서 물고기를 잡았다 이런 개념으로 난강망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화원약이라는 책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난강망이라는 책이 이렇게 뭐 누구의 책에 의해서 구전이 되거나 되게 이제 책이라는 것은 이제 노래체 형식으로 이렇게 구전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거나 아니면 필사본으로 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책이 누가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B라는 사람이 그 책을 좀 베낍시다 해서 이렇게 붓으로 이제 베끼기로 해서 이렇게 필사본의 형식으로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전수가.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전수하다 보니 명나라 때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나라 때 초기에 흥천감 관상대죠. 흥천감의 일관의 손에 이게 뭐 들어갔나 봐요. 일관의 손에 들어가서 내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취합을 해서 뭐 조화원약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나 봐요. 그 책이 이렇게 냈는가 하면 그 조화원약이라는 책 이름은 조화는 이미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천지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원약이라는 얘기는 그 조화원약 할 때 원자는 큰 원자 쓰는 겁니다. 그 주역 건괴의 괴사인 원형이정이 있죠. 원형이정에서 쓰는 이 원자로 씁니다. 이 원형이정을 때는 단전에 대제라 고는여 만물이 자시하나니 내 통천이로다 해서 이 원을 시작의 개념으로 쓰기입니다. 만물이 자시하나니 의뢰하여 시작하나니 해서 할 때 시작의 의미로도 해석하고 일단 크다는 의미로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은 이 크다는 의미가 사실은 하늘의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하늘의 의미가 바로 건괴 내용에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얘기는 시작하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크다 클 때자나 사람인이나 하늘천이나 이것은 갑골문부터 있는 글자가 세 개가 같아요. 클 때, 하늘천, 사람인 이것이 전부 다 갑골문에 다 있는데 원형이 다 같은 겁니다. 머리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서 이 원은 크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원약 할 때 약은 열수약자입니다. 그래서 천지자연의 조화를 천지자연에 감춰져 있는 무슨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음양오형의 생극제와 뭐 부기빈천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조화를 감추어 놓은 그 수수께끼 비밀을 이렇게 열 수 있는 큰 자물쇠입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내용을 풀 수 있는 큰 자물쇠와 같은 책이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화원약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이 쭉 청대 초부터 이렇게 유전되다가 청말에 뭐 여춘태라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여춘태라는 사람의 손에 이 책이 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 그 책에 의하면, 서문에 의하면 복잡한 내용은 좀 줄이고 좀 너무나 간략한 내용은 좀 이렇게 늘려서 다시 여춘태가 또 편집을 또 했나 봐요. 그래서 궁통보감이라고 이렇게 책을 지어냈습니다. 궁통이란 단어는 그 계사하전에 있는 표현이고요. 계사하전에 있는 표현이고, 보감이라는 단어는 보배로운 거울이에요. 인생을 비추는 거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통, 뭐냐면 북이빈천과 궁통 수요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보배로운 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울이다,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궁통보감의 책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와진 책을 여춘태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면서 이름이 궁통보감으로 나왔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진 이것을 설하고가 다시 또 설하고 손에 들어갔는데, 설하고가 또 평주를 하면서 또 뭐 알다시피 궁통보감을 평주를 몇 번을 했네, 어찌네 저찌네 해서 뭐 우인들이 이게 재촉하는 바람에 출간을 했네, 어찌네, 또 서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설하고 서문을 그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또 쓴 다음에 또 조화원약이라는 책을 또 설하고 손이 또 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화원약이라는 그 내용을 또 이렇게 또 설하고가 또 평주를 해요. 거기에 또 유철리라는 사람이 또 서문까지 넣어서 나중에 조화원약이 대만에서 중국에서 어떻게 출판되고 대만에서 어떻게 출판이 돼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런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화원약은 유철리 서문도 있습니다. 조화원약이라는 책에는 유철리 서문이 또 별도로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조화원약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이게 조화원약이라는 책이 출판되면서는 이게 또 이 책은 또 다양한 또 누구누구 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문도 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손에 넣고 이제 볼 수 있는 책은 궁통보감과 조화원약이에요. 지금 설하고 평주한 것이 돌아다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내용이 심각하게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연구를 별도로 해서 비교 연구를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야만이 이 명리학의 이론상으로 뭔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조화원약은 원문만, 설하고 평주는 어차피 궁통보감에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설하고 평주에 특별한 이론이 없어요.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설하고가 무슨 평주를 기가 막히게 다뤘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몇 마디 하는 것 정도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 강의를 할 때 설하고 평주를 일부분은 하고 일부분은 하고, 꼭 조금 괜찮다는 내용만 좀 하고 전혀 필요 없는 내용은 아예 하지도 않습니다. 네. 설하고를 내가 본 적도 없고 나하고 은원이 없어요. 은혜를 입었거나 내가 원수를 줬거나 이런 은원지간이 아니에요. 은원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설하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할 입장은 아닌데, 워낙 설하고가 주석을 달면서 좀 이상한 형태로 주석을 달아가지고 자평진전도 그랬고 우리 궁통보감도 그러고, 그래서 별로 학문적으로 끼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하고 이론을 그렇게 신단주 모신다는 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정작 배척을 받아야 되는데 배척받아야 될 이론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조후 이론이에요. 조후. 궁통보감 원문에는 조후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평주에만 한 30번에서 40번 중에 30몇 번 이렇게 나옵니다. 조후라는 두 글자가. 설하고 평주에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미리 할 건 없습니다. 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궁통보감을 공부함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주의해야 될 대목은
이분이 존재한다는 거. 판본이 다른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연해자평도 이렇게 자평명리 전체 고전을 통해서 이분이 존재하는 유일한 판본이 궁통보감하고 조화원역이고요. 연해자평도 어찌 보면 있다고, 이분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연해자평은 근간은 같아요. 근간은 같은데 주성문이 좀 다른 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물론 연해자평 번역했지 않습니까? 제가 번역한 판본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판본으로 되어 있는 그 판본이 있고 또 이제 관판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만 이렇게 조금 주석 부분만 좀 다루고 있고 없고 차이지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본의 형태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판본이 궁통보감하고 조화원약이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비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비교 연구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조만간에 그 조화원약은 제가 원문만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할 계획입니다. 뭐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궁통보감 개정판 내면서 해놨는데 뭐 이건 너무나 절실한 문제입니다. 절실한 문제. 이렇게까지 내용이 다르고 이런데도 손 하나 안 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 궁통보감을 공부할 때 두 번째 차관해야 될 점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뭐 텍스트에 대한 저본에 대한 얘기니까 뭐 이건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기술은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서술체계입니다. 여기서 서술체계라 하면 원령체 서술체계를 계승했다고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령체 서술체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중국 철학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원령체 서술체계라는 얘기는 이렇게 춘추나 국어에서 나오는 그 실형에 대한 단편적인 내용 말고 실형사상이나 원령사상이나 실형사상이나 음양오행에 대한 이론, 실형을 중심으로 한 음양오행에 대한 그 이론을 알 수 있는 최초의 저술이라고 했죠. 저게 종합적인 기술이 그나마 완성적으로 이렇게 저술된 내용이 관자입니다. 관자의 유관편이 있고요. 그 사시편이 있고 오행편이 있고 경중기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 네 편을 관자, 음양오행, 사편이라고 합니다. 관자, 음양오행, 사편이라고 제가 이름을 개인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자에서는 실형사상에 관련된 계절에 대한 그 실형사상의 내용을 계절 중심으로 해놨어요. 봄에는 어떻게 하고, 여름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가을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겨울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유관편, 사시편, 오행편, 경중기편에 전부 다 계절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관자의 사상을 그래도 좀 이어서 받았다는 바로 이어서 나온 이제 뭐 여시춘추에는 뭐 여시춘추에 또 뭐 서지적인 얘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본론과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여시춘추 책을 딱 펴면 이제 12기가 나옵니다. 12기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맹춘기입니다. 맹춘기. 12기란 얘기는 12달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기를 얘기합니다. 이 12기를 얘기한 겁니다. 12기인데 12달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시춘추 12기는 계절 관자처럼 계절별로 된 게 아니라 매 달별로, 매 월별로 돼 있어요. 매 월별로. 그래서 맹춘기, 뭐 중춘기, 개춘기에서 맹중계 뭐 천하초동 3개, 천하초동 4개 계절이 각각 3달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 중, 개를 써서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맹춘, 중춘, 개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 월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이어받았다고는 휘남자에도 매 월별로 돼 있습니다. 또 휘남자 그래서 뭐 춘추 전국에서부터
진대 한대 초기까지의 음양우행 사상을 또 이렇게 집대성했다고 표현하는 평가받는 춘추본로에는 또 그것이 그 내용이 실형 관련 원령 관련 내용이 계절별로 되어 있습니다. 계절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체 서술체계라면 첫째 계절별로 쓰여진 내용이 있고 매월별로 쓰여진 내용이 있어요. 계절별로 쓰여진 내용은 관자하고 춘추본로고요. 월별로 쓰여진 것은 여시춘추 12기하고 회남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도로 또 따로 알아둬야 될 내용이 얘기라는 책의 원령편입니다. 얘기라는 책은 워낙 설이 많아요. 운주교체기에 주공이 썼다는 설에서부터 한나라 때 누가 썼다는 설까지 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여시춘추 12기를 얘기원령이 이어받았다 이런 설이 좀 지배적이에요. 여시춘추 12기하고 얘기원령의 선호 문제가 원령사상을 연구할 때 선호 문제가 상당히 연구 그 주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논쟁이 심한 적이 있습니다. 이간에 어찌됐거나 그런 내용은 본 강의가 너무 벗어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논문으로 다 해놨습니다. 몇 건의 내용은 내가 논문으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제 논문을 보시면 되고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원령체 서술 체계를 이어받았는데 풍통보감은 어떻게 되어 있냐. 풍통보감도 매월별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매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관자가 있어요. 일간이라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10간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1월부터 12월까지, 을목이 1월부터 12월까지, 병화가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매 천간마다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이렇게 쑥 전부 다 이렇게 월별로 돼 있어서 이 원령체 서술 체계를 유일하게 이어받았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령체 서술 체계라는 내용과 원령체 서술 체계 매 월별로 되는 내용이 어떻게 전승돼 가는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도 좀 부수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궁통보감은 그런 원령체 서술 체계를 이어받았는데 그런 원령체 서술 체계는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냐 이런 내용도 좀 곁들여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령 노래는 우리나라로 보면 달타령 노래도 있습니다. 민요라고 해야 되나요?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어찌고 2월에 뜨는 저 달은 어찌고 막 이런 거 있죠. 이쪽에 이게 시가 형태, 노래 형태로 전승되는 그 시가 형태로 전승되는 원령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월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농기구는 어떻게 해야 그 준비를 해야 되고 하고 농사 관련된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쪽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면 그게 대표되는 게 3인 원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인 원령 농사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매월별로 풍토병에 대한 치료 있죠. 매월별로 무슨 질병이 이렇게 발생하기 쉽고 그런 질병이 발생하면 그 달에 나는 무슨 약초를 써서 어떻게 되는 그런 질병 의학적으로 원령체 서술이 이렇게 발달되는 이런 체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속학적으로 무슨 세시풍속 관련해서 이 달에는 무엇이 있고 이 달에는 무엇이 있고 이 달에는 밥을 어떻게 해서 먹고 무슨 밥을 해 먹고 이런 것들 있죠. 세시풍속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원령체 서술 체계가 또 이어지는 대표적인 또 케이스 그런 학문 분야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평명리 분야입니다. 예. 자평명리 분야의 원령체 서술 체계가 그대로 원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령 명당 이론이 한나라 정치 체제나 정치 사상 유지하는 그 큰 틀이었는데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시가 형식으로 발달하거나 3인 원령 농사 중심으로 발달하거나 의학 중심으로 질병이나 치료 중심으로 발달하거나 아니면 민속학으로 세시풍속 중심으로 발달하거나 이러다가 후안에 들어오면서 명리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서양 점성학이 들어오고 이것이
자평명리나 뭐 이런 식으로 발달하면서 그대로 그 내용이 우리 명리학의 원령 이론으로 그대로 이입이 됩니다. 다만 원령 이론이라는 그 고대의 원령 이론이라 하면 일종의 이건 정치 철학이기 때문에 정치 철학 이론이기 때문에 명리학은 정치 이론이 않지 않습니까? 개인 명운 이론이지. 그래서 원령 사상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 이론이 자평명리가 갖고 있는 명운 이론으로 이입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내용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내용이고 나머지 형식은 그대로 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그 송대, 원대, 명대, 청대를 이어서 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이어져 오는데 청대에도 원령체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의학서가 쓰여진다든가 그 농사 관련 책이 쓰여진다든가 그럽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자평명리에서도 드디어 궁통보감이 원령체 서술체계를 이어받아서 거기에 드디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궁통보감이 갖고 있는 그런 텍스트로서의 의미가 아주 큰데 뭐 이런 얘기를 내가 관여를 하다 볼 때 논문이나 뭐 이런 걸 관여를 할 때가 있었어요. 약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니 전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식으로 배척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다. 지금 큰 궁통보감이라는 원령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원령체 서술체계라는 내용이 있고 원령 사상이 갖고 있는 내용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서술체계만을 얘기한 겁니다. 서술체계. 그런 서술체계를 궁통보감에서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저는 이제 뭐 약간 우호적인 표현으로 궁통보감이 중국의 원령체 서술체계를 계승한 마지막에 백미다 이렇게 마지막에 걸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저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 이외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궁통보감을 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표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겠죠. 표현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또 해야죠. 그래야 저도 또 빠져나갈 구석이 있는 거니까. 하여간 궁통보감이 중국의 원령체 서술 체계를 이어받은 마지막 그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로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쫙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2번이 존재한다. 2번이 존재하는데 그 2번은 조화원약이다. 그래서 궁통보감과 조화원약은 반드시 비교 연구를 해야만이 그 연구가 온전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서술체계에서 중국 전통의 원령체 서술체계를 이어받은 마지막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청대니까 마지막이란 글자를 쓴 거예요. 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됩니다. 원령체 서술 체계를 이어받은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내용이 뭐 전체적인 그 틀과 뭐 형식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아마 궁통보감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절실하게 받아들여질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원령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 원령이라는 게 있고 원령 사상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령이라는 사상, 이게 원령에서 나오는 원령에서 갖고 있는 철학적 의미가 무엇이냐는 뭐 이런 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우선 알아야 될 내용이 이건 자평명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모를 때는 무슨 내가 뭐 명리하면 그만이지 무슨 뭐 원령이 뭐고 사상이 뭐고 철학이 뭐고 정치가 뭐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뭐 알 수는 있겠으나 이것을 알면 궁통보감 이런 얘기하면 그냥 쑥 내 몸에 안기듯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보면 이 원령 사상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것도 제가 지금 뭐 논문으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것도 곧 나갈 겁니다. 등재지에 실려서. 예, 원령 사상이라 하면 일단 이거예요. 원령 사상의 체를 좀 아셔야 돼요. 여시춘추 12기나 얘기 원령편에 그 흐름에 대한 내용에 대한 흐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월달이 이렇게 돼 있잖아. 1월이 되면 첫째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책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물후 기상이라고 그래요. 물후 기상. 예, 물후 기상이라고 그럽니다. 예, 칠판으로 쓰겠습니다. 물후. 근데 이거 뭐 칠판에다 판서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컴퓨터에서 하는 이걸로다 보니까 잘 안 맞아요 지금 제가 손에. 예, 물후 기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에는. 왜냐하면 1월달에 보면 원령의 여시춘추 12기나 얘기 원령의 1월을 보면 첫 마디에 나오는 것이 태양의 높낮이와 별자리의 이동, 쉽게 말해서 천문의 얘기입니다. 천문에 따른 얘기고 거기에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얘기가 절기, 그러니까 역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어져 나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물후 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후 기상에 대한 얘기인데 물후 기상이라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비러기가 뭐 날라간다 뭐 무슨 새가 오고 뭐 무슨 뭐 뜰 앞에 무슨 나무에 뭐가 생기고 뭐 무슨 풀이 어떻게 되고 강물에서는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뭐 물고기가 아래에 있던 물고기가 위로 뜨고 뭐 산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막 이런 막 온갖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것이 바로 물후 기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물후 기상이라는 말 단어가 좀 어려우면 이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안 써요. 이 단어가 어려우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쓰기 쉬운 단어,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 이렇게 씁니다. 물상 기후.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팍 그 말이 들어옵니다. 말을 바꾸시면 됩니다. 물상 기후. 뭐 물상 하면 뭐 흔히 뭐 물상 명리 명리 하나의 유파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뭐 물상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이렇게 막 그러지 않습니까? 뭐 기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원래 책에는 물후 기상이라고 해요. 물후 기상. 물후 기상인데 요 내용이 물후 기상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전부 하나가 어쩌면 이게 또 주역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관자에도 나오고 춘추벌레도 나오는 얘기인데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예. 요 얘기입니다. 물류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만물에 대한 얘기, 만물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후라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되는 게 얘기 원령, 여시춘추 12기나 얘기 원령에는 물의 기상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궁통보감에는 뭐라고 돼 있냐? 물후 기상이라는 내용이 물류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물류지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물류지리, 요 말은 얘기 원령에서도 쓸 수 있고 궁통보감에서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물류지리라는 말은 물류에 관련된 그 이치니까 이런 얘기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그와 같은 내용이 궁통보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궁통보감은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많이 있는 말이 채성입니다. 채성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와 상이라는 말로 많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참고로 채성이라는 말은 나누어져서 쓰이기도 하고 뭐 붙여져서 쓰이기도 합니다. 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서도 쓰이기도 하고 붙여져서 쓰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채상이라는 말은 연해자평, 10간채상, 12지채상이라서 연해자평에 이미 있는 표현이에요. 이건 명량용어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채성과 채상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형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질. 이걸 궁통보감에 전부 다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문적 나의 개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의 색깔, 컬러가 뭐 스타일이라고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없는 것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말을 만들어서 쓰지 않습니다. 가급적 텍스트에 있는 말을 구석구석 숨어져 있는 말을
정확히 그 말을 찾아서 그 말이 갖고 있는 고유한 뜻을 텍스트에서 있는 말로 찾아줍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위해서 어느 단어를 만드는 노력을 저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이론 연구에 집중할 뿐이지 별 그 다른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무슨 뭐 그 단어를 어떻게 하고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네. 궁통보감에는 체성, 체상, 형, 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궁통보감에는 그 얘기 원령에 나와 있는 물후 기상이 이런 식으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로 얘기 원령이나 예시춘처 12기 첫 페이지 딱 보면 첫 문장 딱 보면 물후 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듯이 궁통보감도 정월, 인월, 뭐 간목, 인월 뭐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간목, 뭐 2월 이런 식으로 딱 나오면 첫 마디에 나오는 것이 체성과 체상과 형과 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또 표현이 하나 있다면 굳이 하나 있다면 여기 성과 성정으로 이어지는 이 표현입니다. 체성 아니면 성정, 체상 그렇죠? 형, 질 이런 식의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궁통보감에는 첫 마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서히 이제 그 내용이 이제 궁통보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월이면 유유여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월 간목 유유여한 아직도 여전히 오히려 여한이 남아있다 뜻입니다. 네. 여한이 남아있다 뜻이에요. 봄에 네. 이런 식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그 첫마디 있잖아요. 그 유유여한 네 글자가 체성, 체상, 성정, 형과 질에 대한 모든 말을 압축돼서 되어 있습니다. 궁통보감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얘기 원령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얘기 원령에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유정자는 물후 기상이 이렇게 변하니 쉽게 말해서 계절이 변하고 있으니 이 말입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으니 이게 원령이라는 가장 큰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천자가 매 월마다 제후국에 내리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이걸 하고 저번 달 다음 달에는 이걸 하고 무슨 달에는 이걸 하고 이것을 하라는 그 뭐냐면 농사와 관련된 겁니다. 농사와 관련된 것을 준비시키고 뭘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유정자가 해야 되는 것이 예기원령은 뭐가 되느냐? 유정자가 해야 되는 것은 갑자기 새가 날아가고 첫째 해 높이나 해 길이가 어떻게 되고 별자리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기러기가 어떻게 날아가고 뜰 앞에 풀과 나무는 어떻게 되고 냇가의 물고기는 얼음은 어떻게 되고 물고기는 위에서 오르는 것이 어떻게 이런 전반적인 물의 기상에 대한 천문이나 물후 기상에 대한 모든 내용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유정자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 느끼는 겁니다. 느껴서 아는 겁니다. 이런 변화 현상을 감지하는 것 자체가 유정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유정자가 또 거기에 대한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궁통보감에서만 하는 자평명리에서는 자 유유의안이라는 체성과 성정이나 체상이나 형질이 이렇게 변하는 내용이 언급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정자는 감지를 해서 뭘 어떻게 농사 준비를 하나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원령이론의 원령사상의 핵심 이론입니다. 뭐냐면 자연시간의 변화입니다. 사계절의 변화에 맞게 우리 인간 시간을 거기에 합일시켜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전형적인 천인 합의를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순천응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천응시. 네. 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시간과 인간시간의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원령사상의 핵심 이론이에요. 결국은 네. 자연시간이 변화되는 것,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유정자는 그걸 보고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감지에 대한 내용이 자평명리에서는 원령에 다 있는 겁니다. 월지 장간에. 월지 장간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주역 건괴에 보면, 주역 건괴 단화를 보면 건도 변화의 각정 성명이라는 내용입니다. 건도의 변화.
하늘의 도의 변화입니다. 하늘의 도의 변화라는 얘기는 이 건이라는 것은 이 건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건도죠. 하늘의 천도잖아요. 천도의 가장 큰 내용은 계절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절 변화에 따라서 각종 성명이라 각각 그 성과 명을 천성과 천명을 바룬다는 뜻입니다. 건도 변화의 각종 성명. 네. 이게 바로 천인합일인 겁니다. 이 내용이 자평명리에서는 원령에 다 지장간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정자가 이거 감지하는 내용은 원령의 일간이 지장간을 보고 이것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바로 명리학적 사고예요. 원령 이론이 명리학으로 들어온 명리학적 사고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하는 거 말고요. 그 마음으로서 이해가 딱 와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공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텍스트 읽기도 쉽고 간단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뭐 그걸 뭐 천원 지원, 인원 얘기하고 뭐 천진, 삼원이 어쩌네 저쩌네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월지 장관으로 추격도 하고 모든 게 거기에 나와 있고 결국은 원령 이론으로 예. 그 명리학이 원령 이론으로 발전하는 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지하는 것이 바로 일간이 원령을 보고 몇 월 달에는 무엇을 필요로 한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흔히 말하면 공통모감의 배득중화입니다. 그 내용이 배득중화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배득중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배득중화는 공통모감의 원문에 총 5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철학과 평주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총 5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월의 첫마디에 채, 성, 형, 질, 그 다음에 채, 상, 성, 정 이런 식의 표현으로 채는 뭐고 성은 뭐이다 아니면 성은 뭐고 정은 뭐이다 형은 뭐고 질은 뭐이다 이런 식으로 첫마디에 딱 돼 있는데 그러니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선, 선은 뭐고 선병 예를 들어서 후계 선은 무엇이고 후는 무엇으로 쓴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선후로 배합을 시킵니다. 공통모감. 마치 원령 이론에서 천자가 제후들한테나 내려서 농사 준비를 어떻게 거기에 맞게 하라 이런 얘기처럼 일간이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선용 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후 이 내용은 10개 천간 12간이니까 120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공통모감은 120개의 원령을 전개함에 있어서 한 번도 이 선후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선후로 설명하는 제 책에 제가 공통모감 번역은 이 책에 그대로 역자서문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역자서문 있죠? 역자서문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쭉 역자가 공통모감을 번역하면서 내린 결론은 간지 채상과 원령 이론을 채로 삼고 십간 배합과 그 배합 안에 숨겨진 상생상극적 해석을 용어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공통모감의 이론의 핵심이에요. 여기에 무슨 뭐 조우나 이런 말이 있습니까? 원저작자는 과연 이러한 체화용을 가지고 보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공통모감이라는 텍스트는 자연 생태주의, 여기 자연 생태주의를 내가 쓴 겁니다. 이게 바로 천인합일 얘기입니다. 천인합일. 자연 생태주의라는 얘기는 천인합일을 얘기합니다. 자연 시간에 인간 시간을 합일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승천응시하는 거. 관점을 견제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타고난 천부적 자질. 왜냐하면 천부적 자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풍부받은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건도 변화의 각종 성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용만 알면 되는 거니까. 말하자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천부적 자질을 선후 이렇게 선용 후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을 간목유무 유유 요한 돼 있다. 그러면 그래서 선병 후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 득병계 투. 병화 개수를 얻어서 투관함을 얻으면 북이 쌍전한다고 돼 있습니다. 딱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공통모감 이론이. 배득중화로. 동시 선후, 전차, 존좌, 군신이라는 말로 어떤 것은 선후, 선병 후계로 얘기하고 어떤 것은 전병 뭐 차계로 얘기하고 어떤 것은 존좌. 이게 임금이고 이게 보자고 뭐 군신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막 그 여러 군데서 표현하지만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용, 후용 개념으로 이게 됐습니다. 자, 원령사상에서 유정자, 천자가 그를 감지해서 제국의 명령을 내리듯이 하늘에 변화된 내용이 원령 안에 있으니, 원령을 보고 알 수 있으니 일간은 이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것이 필요로 한다. 일간이 필요로 한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바로 배득중화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얘기. 그러면 선과 후는 무엇을 얘기하나? 이것도 제가 궁통반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선은 대체적으로 필요로 한 것을 얘기합니다. 수요로 한 것. 그 천간이 그 계절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꼭 필요로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수요지신이라고 그럽니다. 수요지신. 시간관계 상식은. 수요지신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두 번째 후를 얘기합니다. 후를 얘기합니다. 후는 내가 구응지신이라고 그럽니다. 구응지신. 구응지신이라고 그럽니다. 구응지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뭐냐면 수요지신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일간이 그에 해당 천간이 몇 월 달을 만나면 이것을 꼭 필요로 한다. 이것이 수요지신이라고 저는 그것을 말을 붙였어요. 이 수요라는 말도 궁통모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구응지신 후는 뭐냐? 수요지신, 선이 온전하게 보존돼야만이 그 작용을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온전하게 보존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작용을 잘 할 수 있거나, 네. 아니면 같은 말인데 그것이 선용이 무슨 극당하거나 이렇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구응적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대부분은 궁통모감에서. 그래서 이것을 선후로 있는 내용이고 선후로 있던 선후, 전차, 존좌, 군신 이런 개념은 있는 말이고 그 선후의 내용을 저는 첫째는 선은 수요지신이고 후는 구응지신이다. 이렇게 말을 제가 붙여서 쓰는 겁니다. 강의를 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득중화입니다. 그래서 이 배합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배합의 내용이 바로 선후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합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선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배합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 선후의 내용을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할 것이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강조하고 해야 될 말이 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배합이라는 말 안에. 배합이라는 말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궁통모감이라는 텍스트를 쭉 읽어보면 저는 100번 이상 읽어봤겠죠? 거의 원문을 쭉 머릿속에 암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배합이라는 말을 쓸 때 선우라고 쓸 때 그럼 선후로 이렇게 나뉘는 그 일관적인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음양오행적 관점으로 선후의 배합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음양오행적 관점으로 대략 한 60%, 70% 이상은 돼 있습니다. 뭐 저는 100%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무슨 학문이 어떻게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음양오행적 관점으로 한 60%, 70% 이상은 돼 있습니다. 음양은 대체적으로 부기로 나눕니다. 귀와 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부는 귀가 안 될 때 부로 나가는 거니까 귀천 개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양은. 그럼 귀천이란 말은 부귀라는 얘기나 귀천이라는 말은 그냥 수십 번 나오는 말입니다. 공통모감에. 오행은 생극제화 개념으로 오행 상생상극 있죠. 생극제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 역자 서문에 여기 오행 상생 상극적 해석을 용어를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러면 생극제화라는 말이 궁통모감에 있냐? 있습니다. 생극제화라는 글자, 네 글자가 연결된 곳이 있습니다. 궁통모감에. 상생상극으로 본 내용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선병후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목이 인월에 선병후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간목이 인월에 선병, 병화를 우선 쓴다고 하는 내용을 자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상 내가 말씀드린 이걸 궁통모감에서는 목화통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목화통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득화이수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득화이수.
제가 지금 이 내용은 내가 원문을 써야드려야 맞겠습니다. 목화 통명이라는 말은 흔히 아니까 안 쓰겠습니다. 공통부감 간목 총론에 있습니다. 득화의 수입니다. 득화, 화를 얻으면 이 수는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수는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이 궁통부감에서 말 나온 김에 다시 제가 좀 이렇게 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통부감에서 나오는 빼어날 수는요, 해석하는 내용이 한 서너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그냥 빼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빼어나다는 얘기 일반적으로 한문 해석 그대로입니다. 둘째는 꽃이 핀다는 얘기로 가장 많이 씁니다. 득화이수, 화를 얻으면 꽃이 핀다. 이런 얘기처럼 꽃이 핀다. 세 번째는 이제 수기를 얘기할 때 씁니다. 수기. 수기는 이제 최전지상이나 최전지상을 얘기할 때 수기라고 표현합니다. 최전지상이죠. 내 몸이 완전히 꽉 찬 온전한 세상, 온전한 그 상을 얘기할 때 최전지상이라고 하고 급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모든 7개 일간을 빼고 난 7개가 일간을 향해 있는 거, 그것을 최전이나 급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식상으로 하나의 무슨 기운으로 싹 이렇게 빠져나갈 때 그걸 수기라고 합니다. 그걸 수기라고 표현도 하고 공통모감에서는 또 정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수제를 얘기할 때 숫자를 씁니다. 참 이런 내용은 지금 뭐 본문에 들어가서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말 나온 김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간목이 병화를 만났습니다. 간목이 병화를 만나면 자 여기서 선생님들한테 관점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궁통부감 안에는 목화 통명이라고 돼 있고 득화의 수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또 굳이 말하자면 조우적 설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우라는 말을 딱 들이대는 순간 목화 통명은 사라지고 득화의 수도 사라집니다. 그게 득화의 수가 적천수 천미에는 탈퇴요화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탈퇴요화. 태를 탈하기 위해서는 화를 필요로 한다. 그 뜻입니다. 탈퇴를 위해서는 화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개념, 상생상극적 개념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어떻게 만약에 조우라는 말을 쓴다거나 예를 들어서 여름에 조우라는 말을 쓴다든가 그러면 이 명리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조우라는 말을 가장 쓸 때 여름은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겨울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상한 이론을 펼치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 여름에 시원해지게 해야 되니까 수가 필요하답니다. 그럼 화염토조가 되고 화염토조가 된 곳에 개수 한 방울 달랑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에 어떻게 돼 있어요? 적수 오건이 됐다거나 적수 거신이 돼가지고 오히려 격발하거나 오히려 흉재가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통감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수도 필요하고 선용 후 경금 뭐 이런 식으로 표지 않습니까? 선계 후경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반드시 배합 개념으로 무슨 뭐 매월에 막 이렇게 되는 것이 반드시 배합 개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해잡을 사오미월에 더우니까 개수가 필요하다, 임수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나로 달랑하고 나면 하나 개수라는 게 달랑하고 나면 물론 그것이 화염토조 돼서 성립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나면 이 개수가 그 유원지수, 무원지수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원, 수원이 있는 수, 수원이 없는 수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수원이 없는 수가 어떻게 뭘 가서 뭘 합니까? 그렇죠? 이런 식의 말들은 명리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상생상극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따라가서 수를 어떻게든지 생해주기도 하고 수를 보호해주기도 해야 됩니다. 그죠? 토국수 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경금이
또 수는 경금이 자기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화급금도 막아주는 거지 않습니까? 막아주고 또 해서 또 토를 또 적셔주기도 해서 그 윤택된 토만이 금을 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화염 토조된 토는 금을 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자 상호유용이라고 그래요. 그걸 상호유용, 서로 간에 쓰임이 되는 겁니다. 상호유용이라고 그래요. 상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유용. 서로 간에 쓰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득중화라는 개념이 그렇게 활용되는데 거의 모든 계절에 손용 후용이 서로 간에 살려주고 서로 간에 생해주고 서로 간에 작용이 잘 되고 이렇게 잘 해주는 이런 배합 개념으로 됐을 때만이 하다못해 조우라는 말도 쓰여질 수가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는데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말을 써서 더더군다나 궁통보감의 원문에는 조우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궁통보감이라는 원문에는 조우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우리가 시중에서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를 얘기하면 반드시 꼭 나오는 말이 무슨 학문적 허세인지 무슨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원문에는 한 글자도 없는 말을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조우 이론이고 조우 이론을 통해서는 뭐 심리적 만족도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뭐 설명도 하고 특강도 하고 하다못해 논문 지도도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조우라는 말은 궁통보감 원문에는 단 한 글자도 없는 글자입니다. 이 배득중화라는 말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을 뿐이지 배득중화의 내용을 배합의 내용을 일단 음양오행적 해석으로 한 뭐 60% 70% 이상 할 수 있습니다. 음양은 부비로 이렇게 규천을 얘기하고 오행은 생극조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친격국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육친격국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육친격국을 어떻게 해석한다, 어떻게 풀이한다, 어떻게 통변한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용어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는. 참고로 세 번째 조우라는 말을 쓰고 싶지만 저도 그 말은 없어서 못 쓰겠습니다. 없어서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를 언급할 때 적어도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는 조우 이론을 밝히고자 하는 책이다. 그런 텍스트이다. 이런 식의 이렇게 오고 가는 말들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퇴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게 유튜브로 올릴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 강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길이 될 때마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조우라는 말에 너무 뭐 한이 맺혔다든가 은원 관계라고 하잖아요. 은원지간이라 뭐 그런 은혜를 입거나 원수를 맺은 그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저의 그냥 입장을 얘기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없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굳이 사후미월 해자축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설령 볼 수 있다고 쳐도 조우라는 말 한 글자 딱 집어 넣는 순간 궁통보감이라는 120 케이스에서 나와놓은 그 뭐 몇 가지 몇 달은 뭐 이렇게 뭐 조우라는 말을 써서 뭐 백발양보해서 그런 말 써서 해석할 수 있는 구석이 몇 군데나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말 한꺼번에 다 붙여버리면 나머지 오행 생극제화나 음양 규천 얘기나 육친 격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이런 내용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려는지 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아마 이 말을 어떻게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겠죠. 이 말을 작품 명리하시는 이분들 사이에서 제가 보기에는 조우라는 말은 굳이 쓰고 싶으면 궁통보감에서 붙이지 마시고 조후라는 말을 굳이 명리학에서 작품 명리학에서 쓰고 싶으면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에 붙이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조우라는 얘기는 자평진전 우리가 전혀 어울릴 것 같지는 안 어울릴 것 같은 자평진전에도 기후득실을 논하면서 기후 얘기가 나옵니다. 연애자평에도 어차피
기후, 절기의 천심, 기후의 천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삼명통에도 나오고 어차피 기후라는 말은 나와요. 영리하게. 왜냐하면 원령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연해자평에서만은 절기의 천심, 기후의 천심이라는 얘기는 월의 천심이라는 얘기는 날씨가 춥다 덥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절기로부터 며칠이 지났냐 해서 지장간에 일숙에서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그것을 우리 날씨가 춥다 덥다 얘기로 한 것이 아니에요. 날씨가 춥다 덥다 얘기는 그 말 자체가 들어가고 있는 얘기는 암시들은 있어도 그 말이 구체적으로 명리학적으로 나온 얘기는 그 시기가 아니에요. 그 한참 뒤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앞으로 기후라는 말을 쓰시고 싶고 조우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명리학 전체에서 기후의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조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얘기를 해야지 해야 맞지.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가 기후 이론을 밝힌 책이고 조우 이론을 밝힌 책이고 그 조우 이론으로 보는 것은 사람의 무슨 심리적 만족감을 본다 이런 것은 제가 아무리 이 말을 납득을 하고 백발 양보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부족합니다만은 그런 대로 부끄럽지 않게 독서는 했다고 자부를 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꼭 그렇게 적어도 궁통보감에서 조우만을 밝힌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한국 사회 명리학과에서 이제 퇴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많이 제가 말하는 배득중화, 배합에 관련된 말이 일반 용어로 좀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합리에 맞아 보입니다. 그 말이. 지금 얘기하다 보니 벌써 물후 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예기원령에 물후 기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기원령에 물후 기상이 나온 얘기가 궁통보감에는 채성, 채상, 채상 그리고 성정, 형질 이런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것을 예기원령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고 이것이 나오는데 궁통보감에서는 선후배합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선후배합을 어떻게 하고 하는 말은 바로 배득중화라는 개념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배득중화. 그래서 이 배합이라는 것은 선용, 후용 개념으로 선후, 전차, 존신, 존좌, 군신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수도 없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합이라는 개념을 첫째 음양오행적 해석으로 한 60% 이상, 60, 70% 이상을 보고 육친격국적 개념으로 저도 또 육친이라는 표현도 쓰고 육친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습니다. 육친이라는 표현은 연해자평에서부터 일관되게 표현된 표현입니다. 나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육친이라고 말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육친은 무슨 가족관계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족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확장된 개념으로도 이미 똑같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육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말은 연해자평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연애자평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어차피 있는 말을 하는 거니까. 없는 말을 만드는 것은 안 됩니다. 저는 굳이 만들자면 있는 말을 조합을 해서 만들 수 있어도 없는 말을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궁통보감에 조후라는 말은 없어요. 한 글자가 없습니다. 원문에. 어떻게 없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서 쓰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인 거냐. 예를 들어서 심리적 만족 또 그런 식으로 오로지 부기론입니다. 명리학의 연구 목적.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세속화된 학문입니다. 출발 자체가 세속적이고요. 이것은 도덕세계에 대한 막 대단한 지구지상을 노는 학문이 아닙니다. 매우 세속화된 겁니다. 그래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합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합니다. 선용, 후용. 거기서 저는 그 배합이라는 말을 조라는 개념을 그 단어를 배합이라는 단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앞으로 저는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도 하고 있고 모 대학에서도 내가 뭐 조금 관여하다가 이제 빠졌는데 그런 배합이라는 단어를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 현재 뭐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같이 한 모 대학에서 박사 논문도 배합이라는 단어로 논문을 제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때 드디어. 논술을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요. 일단 제목이나 목차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를 안 하니까 다만 이제 그런 식의 이론을 계속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배득중화에서 이제 중화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배득중화, 배합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선용, 후용 개념으로 쓰인다. 그리고 선용, 후용을 해석하는 관점은 음양, 오행적 관점, 육친, 격국적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라. 거기에 육친, 격국적 관점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또 특징되는 대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궁통보감의 참 특징 중에 하나가 상관격에 대한 긍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관격 하나만을 이렇게 많이 본문에서 언급한 텍스트는 없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관이나 뭐 양이나 편관이나 이런 계열은 참 되게 이렇게 선과 불선 개념으로 나눠서 불선 개념으로 다루거든요. 선하지 않은 개념으로. 그래서 선하지 않은 개념은 역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쓰여지는데 연회자평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령한다 뜻입니다. 지 멋대로 군다는 이런 표현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면 이런데 이 상흑의 궁통보감에서는 상관격에 대한 긍정이 너무 많아요. 오죽하면 상관격에 대한 표현이 예를 들어서 목화통면이라는 표현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그런 식의 표현도 있고 뭐 거의 모든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신금 뭐 임수관계를 도세라고 하잖아요. 궁통보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은 뭐냐면 이 상생관계 표현에 대한 많고 상생관계에 대한 표현이 첫째 많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이 너무 많아요. 이를테면 정신이란 단어도 거기서 나와요. 정신이란 단어도. 금수상황, 금백수청에 대한 그 얘기 때 정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 단어를 별도로 부여를 해요. 그리고 상관에 대한 얘기를 꼭 나오면 문성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총명지교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총명, 지교, 문성, 정신 뭐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벽갑인정, 뭐 통명, 도세 뭐 그러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관에 대한 그 상생관계죠, 내내. 오행으로 보면 상생식으로 표현하는 거고 육친으로 보면 뭐 식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궁통보감에. 이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평진전만 해도 다 불선으로 돌려버렸어요. 불선은 역응해야 됩니다. 근데 궁통보감에서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주 이게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관 같은 경우는 상관생제로 할 것인지 상관폐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관상진으로 할 것인지 파료로 할 것인지 이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이 방금 말한 네 개의 상관생제 뭐 그다음에 상관폐인 상관상진 파료 이런 말들이 원문에 다 있어요. 그럴 정도로 상관격에 대한 긍정이 많습니다. 이게 궁통보감의 아주 남다른 다른 텍스트의 특징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친격국에서 그래도 육친격국에서 이 상아리만큼 종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종제 종살 얘기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종제 종살 얘기는 어차피 이제 나중에 중화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지만 병이야기론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병이야기론에서. 차라리 약을 쓸 수 없을 때는 그냥 병을 따라가 버린다 이 뜻입니다. 일종의. 일종의 그 뜻입니다. 종제 종살에 대한 종격 얘기에 대한 언급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에 나오는 것들이 합합격입니다. 합합격에 대한 얘기가 또 유독 많습니다. 화합격이죠. 그래서 갑기 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신수로 뭐 화하냐 어찌냐 이런 격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단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화합봉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합봉시.
화합이 이루어지려면, 합화가 이루어지려면 시력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요. 복룡이 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룡이 화. 진화가 되려면 복룡, 용을 만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합격이 진화가 될지 가화가 될지 얘기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는 화합봉시고 복룡이 화입니다. 두 가지 격이 맞아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얘기도 궁통보감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희하늘이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관격에 대한 긍정, 두 번째 종제, 종살, 종격에 대한 내용, 세 번째 화합격에 대한, 합합격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해자평에서 말하는 유유18격이나 삼명통에서 말하는 그 수백 가지의 율격이 있죠. 거기에 대한 언급이 그냥 뭐 내용을 설명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용어만 탁탁탁 언급하고 가는 것이 뭐 수십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연골 분야가 많고 이렇게 많이 접근해야 될 관점이 많은데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를 조후라는 딱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 엄청난 내용이 안고 있는 모든 내용을 조후라는 그 한 글자가 싹 빨아들여 버리면 나머지는 전혀 연구할 통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관점이 사라지고 안목이 사라져버리고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를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겠다. 연구할 수 있는, 이렇게 확산해 갈 수 있는 이런 터전을 스스로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올라갈 사다리를. 어찌 학문이 병이 들어도 이 정도까지 갔는지를 알 수가 없겠습니다. 저로서는. 빨리 학문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빨리 학문이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시중에서야, 시중 학원에서야 뭐 학원의 선생님의 그 고유한 이론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이게 만약에 대학원에서 이런다면 이건 있어서는 안 될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대학원에서는. 이런 거 하나 언급해주고 이런 거 하나 지적해주는 뭐 아무리 해본들 뭡니까? 받아들여질 터전도 없는데.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은 한두 번 강의 어디 가서 한 것도 아니고요.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수도 없이 강의를 해도 메아리가 없습니다. 메아리가. 별로,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제가 별로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기득권자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자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 이런 말 하면 이것을 호응을 해줍니다. 서서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합에 대한 얘기고 이제 중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중화에 대한 얘기. 참고로 중화에 대한 얘기인데 배득중화를 설명해야 이게 배득중화는 궁통보감에서는 중화를 어떻게 봤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첫마디로 이제 결론부터 지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궁통보감에서의 중화는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배득중화에서 배합에서 말한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선용 후용이 있을 때 중화라고 봅니다. 선용 후용이 있으면 그냥 중화가 맞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이제 배득중화를 설명할 때는 좀 이게 칠판에 판서를 해야 됩니다. 궁통보감에 보면 일반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을 간목이다 하면 유유요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체성과 체상과 성정과 형질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배합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배합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선용 후용을 두 개 다 얻으면 부기가 뭐 어쩌게 저쩌고 그 둘 중에 하나 뭘 얻으면 어떻게 되고 뭐가 어쩌면 어떻게 되고 둘 다 뭐 암장에 있으면 또 어쩌게 되고 둘 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 잔질 승도고 어쩌면 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반드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천간에 대한 얘기는 일파란 말이 나옵니다. 일파란 얘기 나오고 지지에 대한 얘기는 합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지에 대한 얘기는 합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파란 얘기는 제가 번역을 일파란 얘기가 나오면 많이 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꼭 많이 본다.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저 일파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작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말. 그 일파예요. 그 일파 딱 똑같이 쓰이는 겁니다. 일단 많이 보인다, 많이 본다는 말로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파 간목, 일파 을목이잖아요. 일파 병화,
일파목 그러잖아요. 그럼 천간에 간목이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2개 이상 있다는 뜻입니다. 중첩돼 있다는 얘기니까 일파란 말은. 그리고 지지에 합국이 돼 있다는, 목국이 돼 있다, 화국이 돼 있다, 토국이 돼 있다, 금국이 돼 있다, 수국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합국이 돼 있을 때를 항상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통보감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일반적인 배합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궁통보감에 혹은 만약 가령 뭐 이런 식으로 for example 이렇게 얘기입니다. 혹은 만약 가령 꼭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혹은 일파 간목이면, 혹은 일파 무토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혹은 일파 임수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만약 뭐가 어쩌고 저쩌고, 가령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의 상황을, 이게 변수 상황입니다. 변수 상황을 비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변수 상황을 비정한다는 얘기는 궁통보감에서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요걸 병약이라고 표현을 해요. 궁통보감. 이 원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궁통보감에 병과 약은 떨어져서도 있지만 병약이라는 단어가 붙어져서 쓰입니다. 병약이라는 단어는 붙어져서 씁니다. 이게 바로 병약, 궁통보감에서 말하는 병약이론입니다. 병약이론입니다. 어느 병이 걸리면 무슨 약을 써야 된다는 이게 대중요법입니다. 그래서 응병여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보고 응병여약. 병에 응해서 약을 준다 얘기입니다. 응병득약이라고 표현도 돼 있고. 그래서 병약이라는 두 단어가 궁통보감에 명확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병이 들면 어떻게 병이 들었다는 얘기는 대개 일파와 합국, 천간에서는 일파, 지지에서는 합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파와 합국이 돼서 어느 오행으로 편고하면 어느 오행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이것을 흔히 말하면 병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뭘 조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조정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그 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다시 중화를 맞추면 그걸 또 두 번째 중화라고 보는 겁니다. 균형을 맞추면 그걸 중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화의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중화의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네. 일반적인 배합상에서 선용, 후용 이것이 맞을 때, 선우가 맞을 때 중화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병이 심하게 들었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일파와 합국이 됐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주는 어떤 약이 있을 때 있죠. 이것을 또 두 번째 약이라고 그 중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중화는 병약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뭐 병약 개념 아주 강한 게 아니라 아주 병약 개념 그 자체로 봐도 됩니다. 대개 일파나 합국이라는 얘기는 태과불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과불급이란 말이 태과나 불급한다는 그 내용의 말이 궁통말에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걸 병약이라고 표현도 돼 있고. 그런데 태과불급이라는 그 단어 네 글자가 연결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조화원약이라는 텍스트에서 조화원약의 맨 앞부분에 오행 총론의 맨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행 총론 맨 앞부분에 뭐냐고 앞부분에 오행 총론이 있는데 오행 총론 가운데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령 태과불급이라고 해가지고 물령 쓰겠습니다. 물령 태과불급. 이게 태과불급 하게 해서는 하지 마라. 물이니까 금지입니다. 태과불급 하게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하지 마라. 태과불급이란 말이 네 글자로 연결된 것이 조화원약 오행 총론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화원약하고 궁통보감은 서로 잠해서기 때문에 한 뿔에서 나온 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갖다 써도 된다고 봅니다. 저 지금 하는 내용은 없는 글자 하나도 제가 말 붙여서 만든 글자가 없습니다. 제가 공부는 스타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저는 없는 말을 찾아서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 전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없는 글자를 모든 글자와 모든 글자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텍스트를 통해서 검증도 하고 이론도 정립도 하고 다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찌 보면 영리하게 공부하는 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인기도 없고 강의가 별로 재미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공부가. 대신에 명확하게 알고자 하면 뭐 이런 방법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나라도 깎아보지 말자. 저의 이 주의입니다. 도대체 이 말을 쓰는데 저 말이 뭔 말로 쓰이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갖다 쓰는 이런 현실,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궁통보감이 갖고 있는 원령 사상의 서술 체계를 따른 것도 있고, 내용 면에서도 무르기상을 다른 내용, 무르기상을 체상, 성정, 형질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해야 될 부분을 바로 배득중화라는 말로 했는데, 배득중화, 배합상의 얘기도, 배합에 대한 얘기, 선용, 후용을 어떻게 음양-오행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육ችን-격국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뭐 이런 관점에 대한 얘기가 했고, 그리고 이 중화라는 관점, 중화라는 관점은 선후, 중화라는 관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선후 배합이 맞은 것을 첫째는 중화로 보고, 두 번째 혹, 약, 여 이런 식으로, 혹은 만약, 가령 이런 식으로 변수가 어떤 식으로 발생했을 때 그 변수의 내용을 되게 일반적으로 병약 개념으로 보는데, 이 병이 든 것을 어떻게 약이 있는지 어쩐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을 병약이라고 보는데, 그 병약을 맞추는 거, 약을 잘 쓸 수 있는 거, 그죠? 약이 잘 될 수 있는 거, 그것을 중화라고, 두 번째 중화라고, 제가 궁통보감에 한해서는 제가 중화의 개념을 내리는 겁니다. 중화는 텍스트마다 설정하는 것이 틀립니다. 자평진전에서의 중화는 격이 있으면 상신이 있는 것을 중화라고 봅니다. 연해자평에서는 중화는 일반적으로는 억강구약을 중화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적천수 천미에서는 중화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대세를 맞출 수 있는 것, 대세를 따라갈 수 있는 것, 따라가는 것을 중화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적천수 천미를 뭐 종격이다, 억부론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임철초의 말을 그대로 말하는 게, 자기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뭐 그 해석을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임철초가 쭉 하는 말에 놓고 전체적인 임철초는 아마 이렇게 보고자 한 것 같아. 명제를 이렇게 보고자 한 것 같아. 명량을 이렇게 자기식으로 관을 세운 것 같아. 그래서 딱 보면 대세관지라는 말, 이 네 글자 안에 다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대세관지. 그 대세를 보는 관점이 억강구약일 수도 있고, 무슨 뭐 격국 뭐 팔격이라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어느 강한 오행을 어떻게 따라간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포태, 동생, 동사도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적천선미를 혹시 강의를 하게 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궁통보감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니까 궁통보감에 관련된 내용만 지금 하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궁통보감의 중화는 그렇게 봅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궁통보감이라는 텍스트를 딱 떠올리는 궁통보감 말을 딱 하는 순간 떠올리는 단어는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중화라는 배합이라는 글자 한 글자, 그죠? 중화라는 글자 한 글자, 그 다음에 병약이라는 글자 한 글자, 그 다음에 굳이 말하자면 태과불급이라는 글자 한 글자. 그래서 배합, 중화, 병약, 태과불급, 이런 식으로 궁통보감을 이론을 얼개를 끓여 나가는 것이 맞지, 조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좋은 훌륭한 이론이 많이 있는 것을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그런 우는 우리 범하지 말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이런 연구 역량을 더 키워야 될 곳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병약이라는 말이 마침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의 병약은 무슨 사람의 뭐 간암이 걸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눈병이 걸리고 질병하고 틀립니다. 그 병이라는 글자가 나오니, 여기 병이라는 글자가요, 이 사실은 갑골문에 나와 있는 글자입니다. 갑골문에도 나와 있는 글자인데, 이게 뭐 사람이 침상에 들어서 땀 흘리는 모양이에요. 이 병이라는 글자, 질병이라는 글자, 이렇게 병이라는 글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글자가 있으니까
질병이론으로 해석하라 이렇게 뭐 말하는데 병약과 질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병은 그냥 인체 질병 드는 걸 얘기고요. 병약은 뭐냐면 사주의 오행이 어떤 오행이나 뭐가 편고됐을 때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배합에 관한 어느 배합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를 궁통보감에서는 병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약이라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명리정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병약을 보는 유일한 목적은 부기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부기를 보기 위해서 그 글자가 정확히 있습니다. 저기 명리정중에 병약론에. 제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질병 얘기 나오는데 병약, 명리학에서 병약 얘기를 해야 될 곳에서 질병 얘기가 나오는 것인지. 그래서 명리학은요. 명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 특히 학문의 세계에서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설정이 잘못되면 나머지가 안 되는 겁니다. 설정 대전제를 잘 둬야 돼요. 그래서 전제를 잘 두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전제만 완벽하게 스스로 딱 설정만 딱 해놓으면 나머지는 고구마선 줄기 잡아당기면 줄줄 따라오듯이 따라오는데 설정이 안 되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붙여도 왠지 모르게 엄마랐습니다. 명리학에서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어떻게 병약과 질병을 연결 지으며 무슨 조후 설령 조후란 말이 있다고 쳐요. 조후하고 심리적 만족도하고 연결을 지으며 이런 말들이 어디서 그냥 귀하면 심리적 만족도가 대부분은 높아집니다. 중화가 잘 맞으면 배합이 잘 맞으면 여기서 그 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꼭 그렇게만 보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일반 학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역학 학원에서 그런 이론을 강조해서 자기 이름도 펼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뭐 삼거나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학원은 굳이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대학원은 굳이 그럴 거 없지 않습니까? 학문만 연구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대학원에서는 그런 자세 있는 거 저는 진짜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안 되고요. 어떻게 뭐 해야 될, 뭐 저는 뭐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만 대학원 관계도 없지만 그래서 이 학문은 어찌됐거나 설정이 중요합니다. 설정. 이런 관점을 볼 때는 어떻게 전개해야 하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이제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이나, 개인적으로 취미 차원에서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별도로 논문을 쓰시는 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설정이 중요합니다. 나는 요 책을 이러한 관점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된다. 그 설정 자체가 그렇게 잘못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질병과 병약을 연결지? 그 병자가 같다고 해서 그 병자가 같은 뜻입니까? 병이 있으면 다 같은 병입니까? 연애자평에 기우라는 글자가 있어서 그게 조후입니까? 글자가 그타운에서 그게 그렇게 쓰인 거냐고요. 안타깝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절대 이제 지금부터의 명리학은 그런 것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궁통보감의 차관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습니다. 첫째는 이본이 있다는 겁니다. 조화원약이라는 이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원령체 서술체계. 원령체 서술체계라면 계절별로 서술하는 거 하나, 매월별로 서술하는 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궁통보감은 매월별로 서술하는 그 서술체계를 이어받았다,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물후 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기원령에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태양에서부터 별자리 천문역법에서 오행 그 다음에 절기에서까지 나오면서 주변의 무르 기상이 어떻게 변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까지가 무르 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종의 뭉뚱그려서 이 내용이 궁통보감에서는 체성, 체상, 성정, 형질 이런 개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딱 첫 마디 한 글자예요. 대개 한 줄이나 두 줄. 이게 한 문장이나 두 문장. 많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은 모왕좌상 딱 이 네 글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모왕좌상. 모왕좌상. 어미는 왕이고 자식은 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배합이란 외계 원령에서는 천자가 재우로서 내는 농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뭐 복식은 어떻게 갖추고 재산은 어디서 보니 이게 다 이게 원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궁통방함으로 인간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바로 인간이 그 달에는 인간이 그 달에는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그 필요로 한 것을 잘 유지하고 잘 용도를 써먹기 위해서는 또 하나가 뭐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선과 후 개념으로 딱 배합을 맞추는 것이 바로 궁통봉합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득중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합을 설명할 때 이 배합을 설명할 때 그 배합이라는 단어를 배득중화라는 말이 그래서 궁통봉합에 5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20 케이스가 모두가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때 선 개념은 수요지신이고 두 번째 후용 개념은 부응지신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반드시 필요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필요라는 것이 잘 보존되고 잘 작용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응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중화라는 개념은 선후 배합이 잘 맞는 것 하나. 두 번째 태가불급이 되거나 어떠한 오행이 태갑 일파, 천간에서는 일파, 지지에서는 합국으로 있어는 어느 하나의 오행이 태가불급이 되거나 아니면 뭐 때문에 병이 들었거나 그럴 때 태가불급을 맞추거나 아니면 병이 든 것에 대한 약을 쓸 수 있거나 이게 응병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통보감 있는 단어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궁통보감에 대한 일반 이론에서 딱 네 글자만 선생님들은 네 글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배합이라는 글자입니다. 두 번째는 중화라는 글자입니다. 세 번째는 병약이라는 글자입니다. 뭐 굳이 네 번째까지 하자면 태가불급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기후라는 단어는 궁통보감 원문에는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강의를 했을 때 지금까지 기후론 중심으로 강의대회 해왔고 뭐 이렇게 뭐 논문도 쓰시고 이런 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분은 그분대로 이렇게 하시고 저는 저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일일이 뭐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어찌됐거나 궁통보감 원문에 기후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굳이 기후라는 것을 쓰고 싶으면 여름에 덥잖아요. 그러면 더운 것이 병인 겁니다. 병이라는 글자, 병약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그 약이라는 단어를 약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병약이론으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왜 없는 글자를 써서 조라는 말을 쓰는 건지. 그리고 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백발양구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라는 말을 쓸 것 같으면 사계절에 같이 쓰는 이론을 개발하시든지 해야지 왜 여름하고 겨울만 또 그렇게 보는 건지. 그러면 궁통보감에서 여름에 병정화 쓰는 달도 많이 있습니다. 여름에 병정화 쓰는 달도 많은데 그 더운 날에 그러면 연탄불 떼대니까 보일러 틀어대고.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일관성이 없어요. 궁통보감에는 텍스트에. 그러면 그 이론은 버려야 되는데 왜 특수한 케이스 하나를 잡고 모든 것을 해석을 나가는 건지 그렇게 저도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억측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학문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텍스트를 정확히 몇 번 읽어 100번이 한 50번만 읽어봐도 그런 건 나올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내용을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궁통보감에 또 절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왕쇠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통보감에. 네. 이제 궁통보감의 절기는 이지 이분을 씁니다. 이지, 동지 하지를 씁니다. 그리고 동지 하지를 경계선을 삼는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춘분, 추분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이지 이분을 쓴다는 얘기는 절입과 관계없이 중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 개념이에요. 기 개념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다만 궁통보감에서 자평 명리에서 쓰는 것은 절입일 중심으로 쓴다는 거예요. 절입일 중심으로 쓰는 것은 이지 이분 사립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 이분 사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됐거나 이지 이분의
기운 관점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지 2분의 기운 관점으로 쓰는 것을 제가 궁통부감 제 번역한 책에 여기에 이 그림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45행 순환도식인데 45행 순환도식인데 네, 45행 순환도식 화면에 보면 되겠습니다. 45행 순환도식이에요. 45행 순환도식인데 이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제 논문 신청해서 논문도 등재를 한 겁니다. 참고로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한번 등재 신청해서 등재를 한 게 아니고 연구비를 뭐 한국연구재단으로서 받고 연구비를 받고 저기 한 거예요. 연구비를 받고 제가 이걸 저기 한 겁니다. 연구 내용이 관자의 음향이론에서 시와 정의 합일과 45행 순환도식에 관한 연구해서 이 도식 연구 도출 자체를 관자의 유관편하고 40편, 오행편, 경중기편에서 있는 이론 가지고 이 도식을 도출해낸 겁니다. 이것을 여기 아다시피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수행된 연구다 해가지고 이건 정확히 제가 이건 연구비를 받아서 이미 등재를 끝난 거예요. 네.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알다시피 이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동지에서 여기에 동지점입니다. 여기 동지, 여기 동지랑 계절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하지입니다. 이 선이 동지와 하지선 1년을 두 기운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양, 이쪽을 이렇게 했는데 양을 덕이라고 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덕이론이라고 이게 관자에서부터 춘추벌로까지 쭉 이어지는 이론입니다. 형덕. 이게 양과 음으로 나눌 수 있고 생사로 나눌 수 있고 형과 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 이분 여기 춘분과 추분으로 나눈 겁니다. 이것을 꼭 기후로 나눠 잡으면 동지에서 하지까지를 습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여기에서 알다시피 동지에서 하지까지 봄에도 계절이 있는 겁니다. 날씨가 기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조우를 여름하고 겨울만 맞춥니까? 봄, 가을은 안 맞추면. 사실 봄, 가을에 조우를 계절 이렇게 기후를 맞추는 것이 더 어려워요. 여름과 겨울은 뭐 일종의 쉽다고 보면 쉽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봄, 가을은 조우 맞추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은 연구가 봄, 가을로 더 이루어져야지 더 쉬운 쪽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굳이 조우 이론을 말을 하자면. 그렇죠? 그리고 여기 하지에서부터 여기 하지점입니다. 하지에서부터 동지까지는 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춘분에서 추분까지를 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추분에서 춘분까지를 저기 한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중첩되면 한습, 난습, 난조, 한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춘하, 추, 동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생장, 수, 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해서 소양, 노양, 소음, 노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8절에다가 8개 철간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개, 갑, 을, 병 이렇게 하고 덕 부분입니다. 이쪽이 양입니다. 정경시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와 병화는 항상 용신이에요. 갑을목에. 경신금에 항상 용신이 뭐냐면 정화하고 임수예요. 뭐 굳이 선생님들 표현하기 좋아하는 표현이 용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용 후용 개념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만 이 도표만 딱 이해를 하시면 궁통보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공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이론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이론으로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문제를 얘기하면 궁통보감의 절기 이론을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미월입니다. 미월 처리를 궁통보감에서 이 상어리만큼 미월에는 별도로 성어를 집어넣습니다. 삼복생안이라고 삼복이 한기를 생한다 해서 모든 천간에 미월이면 삼복생안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 미월을 개월이라고 표현을 해요. 개월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오행의 목화토금수 순환상생을 얘기할 때 토를 배정을 미월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개월이라고 합니다. 그 여시춘추 12기에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목화토금수 토의 배정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토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토의 배정 문제가 있어요. 배정 문제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위치와 날짜를, 위치와 일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토의 쓰임에 대한 얘기도 충분히 연구가 돼야 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거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얘기. 막상 말이 나오면. 근데 시간 관계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지 2분을 기의 흐름을 매 달로 이렇게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기의 흐름을 인정한 곳이 있다. 궁통모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네 번째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왕쇠의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왕쇠의 문제. 이 왕쇠의 문제입니다. 이 왕쇠를 따질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왕쇠는 이 왕 문제입니다. 왕쇠론에서 이 왕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계절 이론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계절은 4계절밖에 없는데 왕쇠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상휴수사하고 이제 12포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왕상휴수사 문제는 완벽한 계절 문제입니다. 근데 그 왕상휴수사라는 얘기는 지구상의 반사 만물이 각 계절별로 존재하는 양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상휴수사가 5개잖아요. 근데 계절은 4개잖아요. 그렇다면 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를 별도 계절로 본 거란 뜻이에요. 왕상휴수사 개념은. 그래야 5개 맞으니까요. 각 계절별로 존재하는 양태. 그래서 계절을 이기는 것은 없습니다. 계절을 이기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월령이라는 글자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연에도 령을 안 붙이고 일에도 령을 맞추고 시에도 령을 합니다. 시령이라는 글자는 계절이라는 뜻이지 시에다 령을 따로 붙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라는 글자는 월에만 붙입니다. 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자는 임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 계절에 맞는 그 일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왕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어중 명서 대만에서 신문봉 출판사에서 나온 이어중 명서 제후편에 서문편에 왕상휴수사가 무슨 왕자가 이런 글자로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지금 쓰여 있는 이 왕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는 다 이렇게 썼어요. 그 계절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임금 그래서 대명제입니다. 계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냥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월에 대한 그 일에 할 일을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니까요. 그 뜻이 그렇게 그 뜻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라고 그래요. 그 계절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나머지 왕의 반역자들은 하나는 죽고 하나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전부. 그리고 왕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사는 사람들 그게 재상이고 그게 원로 대신들입니다. 그게 원로 대신들은 쉬어야 되고 재상들은 다음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런 왕 개념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왕상휴수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궁통모감에서는 참고로 왕상휴수 개념도 씁니다. 왕상휴수사 개념도 씁니다. 또한 12포태 얘기도 씁니다. 12포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첨예한 내용이 음양순역을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참고로 양간에 준해서 음간도 양간에 중해서 동생 동사를 이렇게 다 엮어버린다.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러면 음간의 역행을 인정할 것이냐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궁통모감 참고로 음간의 역행을 인정하는 포태를 쓴 곳이 한 100군데 나옵니다. 원문에 나옵니다. 이 왕쇠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이렇게 설명한 곳이요. 적천수 천미입니다. 적천수 천미에도 사실 임철초 스스로도 어떻게 쓸 것인가 명확히 안 해놨어요. 본인도 윗문장에서는 그렇게 하라. 아래 문장에서는 다르게 하라. 뭐 이렇게 다 이런 데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쇠 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계절 중심으로 말할 때는 왕상휴수사로 보는 게 맞고요. 일간 중심으로 말할 때는 12포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간은 역행을 쓰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저만이 이렇게 고집 없는 이론을 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없는 것을 만들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히 있는 글자를 찾아서 정확히 그 뜻에 맞는 뜻을, 그 텍스트에 맞는 뜻을 부여를 해줍니다. 제 학문적인 태도입니다. 여담으로 한마디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시각이문등갑이라는 책을, 시각이문등갑 입문이라는 책을 우연에서 최초로 썼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쓰기 전까지만 해도 다음 카페 역학동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색을 해보면 물론 그때도 기문등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연기라고 씁니다. 중국 기문등갑을 연국, 연기 이런 단어를 막 썼어요. 그런 식으로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문등갑이라는 고전 텍스트를 한 10대 권 있는 거 거의 다 읽었고요. 다 읽었고 중국 대만에서, 특히 대만에 나온 책 한 150권을 넘게 읽었습니다. 거의 다 읽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참고로 연국, 연기라는 단어가 연결돼서 쓰여야 되는 곳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혹시 뭐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구전서에 수록된 둔갑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둔갑연의라는 책에 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각이문, 월각이문, 일각이문, 시각이문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는데 왜 연기, 연국 이런 없는 단어를 쓰는지 중국 기문등갑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책을 연기 기문등갑 이렇게 안 쓰고 시가 기문등갑 이문 이렇게 썼습니다. 있는 단어를 정확히 끝에서 찾아준 겁니다. 참고로 대만에서 시반 기문등갑이라는 책은 한 권 나왔습니다. 진서생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시반이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저는 시가라는 단어가 사고전서에 수록된 책에 분명히 그 책이 있어서 그 단어를 써서 시가 기문등갑 입문 이렇게 책을 쓴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역학동, 아까 다음 카페 역학동이라는 게 조회수가 시원수가 한 2만 명 넘는 데 있잖아요. 2만 명인가 20만 명 하여간 요즘 안 들어가니까 모르겠어요. 어찌됐거나 거기에 검색을 해보면 연기, 연국 이런 단어는 이제 나오질 않습니다. 이제 홍국, 홍기 뭐 이런 홍국 기문등갑 이런 식으로는 우리나라 기문등갑 얘기할 때 나오는데 중국 기문등갑을 얘기할 때 연국, 연기라는 단어는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참고로 그것은 제가 기여를 한 겁니다. 기여를 한 겁니다. 정확히 있는 단어를 써서 그 단어에 맞게 그 뜻을 찾아주면 찾아준다는 표현도 잘못된 겁니다. 그 단어를 딱 쓰면 그 음가에 맞는 모든 학문이 이론이 다 꿰뚫어지는데 왜 없는 단어를 써서 그걸 설명원이라고 했습니까? 없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년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궁통무감이 조가 아닌데 조라고 하니 계속 조로 누군가는 연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무 정도 모르는 사람은 텍스트도 읽지도 않고 뭐 누구한테 배워서 아니면 뭐 어째서 그러면 조가 아닌 나머지 배합이라는 것이 상생상극이나 이런 그것으로 보면 모든 게 풀려버리는데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계속 봤다고 쳐봅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학문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찍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풍통무감이라는 텍스트하고 조우라는 말하고 연결짓는 거 퇴출시켜야 되고 조우를 통해서 심적 만족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을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는 저는 주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제가 찍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왕세 개념도 정확히 있는 단어를 텍스트 구석구석 다 찾아서 맞게 써주면 이 이론에 저기에 맞게 써보고 임상도 거기에 맞게 몇 배 해보고 해서 맞으면 정립을 딱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론이 정립이 돼야지 없는 단어를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텍스트에 있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계절을 원령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볼 때는 왕상유소사를 우선 적용합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볼 때는 역시 호텔을 보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시각이문등갑도 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음간의 포태를 나눌 때는 역행을 반드시 저는 지킵니다. 뭐 이론이 틀려도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궁통무감을 본격적으로 강의하기 이전에 차관점이라면 차관점, 입론이라면 입론, 자기 이론을 딱 이렇게 얼개를 딱 세워놓고 나가는 겁니다. 얘기를 하면 이거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차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존재하는 거, 조화원약을 얘기합니다. 둘째, 원령체 서술 체계를 이어받았다는 거. 셋째는 물후 기상에 대한 논리가 원령 이론에 원령 사상의 물후 기상에 대한 이론이 그대로 궁통보감으로 들어왔다. 궁통보감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은 체성, 체상, 성정, 형질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개념을 통해서 원령 사상에서 이런 물후 기상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농사 준비를 하듯이 이런 체성이나 체상이나 형질이나 뭐 성정이란 개념을 통해서 그 개념을 통해서 필요한 오행을 또 갖춰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오행을 갖춘다는 그 개념이 배득중화라는 개념으로 공통보감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하득중화에서 배합은 배합을 얘기하는데 배합은 선용, 후용을 얘기하고 선후, 전차, 존신, 군신, 존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화는 일반적인 경우에서 일반적인 조합의 개념은 선후 개념을 첫째 조라 보고 두 번째는 병약 개념에서 병든 것을 치료하는 약 개념으로 해서 배합을 맞추는 거. 그래서 중화를 맞추는 거. 그래서 중화 궁통보감에서 말하는 중화는 두 가지 개념이라는 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절기의 문제, 이 집은 기개념으로 움직이는 것을 인정했다. 분계선은 3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문에. 인정했다. 그리고 이 그림 45형 순환도식을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왕세 문제. 원령 중심으로 볼 때는 원령 중심으로 볼 때는 왕상유사를 보는 게 맞고 일간 중심으로 볼 때는 포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음과는 역행을 반드시 따른다. 여기까지 하는 게 다 제가 궁통보감을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차근점으로 궁통보감의 입론, 궁통보감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쭉 아웃라인을 잡고 보자. 제가 설명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